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7년에 있었던 제15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3교시 1영역 사회복지 정책론에 대한 해설을 진행할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3교시 정책론, 행정론, 법제론을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어렵다기보다는 그 시간 자체가 지칠 만큼 최대한 지쳐서 5과목이나 시험 본 이후에 보기 때문에 아마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피로도가 극에 달하게 되면 착시하는 영역이 너무 많아서 생각도 잘 안 됩니다. 자, 그걸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그래서 체력 자꾸 제가 요구하는 것은 바로 강조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판에 얼마나 3교시를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느냐를 가지고 점수가 확 달라지고 당락이 결정될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사회안전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용어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평생사회안전망이 신설된 조항을 있는데 사회안전망은 국가가 만든 시책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는 1차 안전망, 2차 안전망, 또 평생사회안전망이 있는데 자, 거기 보면은 1차 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위험에 직면했을 때 어떤 위험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 기여도에 따라 스스로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기여도에 따라 스스로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만든 사회시책을 1차 안전망이라고 하는데 사회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2차 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나 스스로에게 당면한 문제를 막아낼 수 없을 때 국가의 지원을 받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가 만들어준 사회시책을 2차 안전망이라고 하는데 2차 안전망은 우리가 공공부조를 가지고 언급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보장기본법에 나오는 평생사회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기본 욕구와 저마다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특수 욕구를 같이 고려해서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을 평생사회안전망이라고 합니다. 기본 개념 이렇게 가지고 가시네. 자, 거기 보시면 2차적 사회안전망. 2차적 사회안전망 공공부조라고 했죠.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어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가 만든 사회시책. 빈곤계층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2차적 사회안전망 공공부조라고 했지 않습니까? 1차적 사회안전망과 2차적 사회안전망은 각자의 목표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하여 운영된다. 꼭 엄격하게 딱 잘라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1차 안전망과 2차 안전망. 공공부조의 가장 큰 특징은 자산조사거든요. 자산조사를 필수 절차로 하는 것은 공공부조라고 논하는데 실질적으로 공공부조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단지 선별주의라는 운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절차를 넣었을 뿐이지 공공부조가 아닌 경우도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엄격하게 아니라 구분하기가 연계 선상에서 운영을 합니다. 1차 안전망은 개인의 노력, 능력으로 확보하게 된다. 스스로 기여도에 따라 스스로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2차적 안전망은 주로 공공부조로 운영된다. 그렇죠? 여기 같이 연결되어서 보자. 1차적 사회안전망은 주로 사회보험. 설명됐군요. 답은 엄격한 구분이 아니라 상호 보완성 또는 연계성 속에서 운영이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2번 문제. 언제나 나온다고 하는 문제. 학교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현물급여, 현금급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금급여는 장점으로서는 운영 효율성이 높다. 스티그마를 제거할 수 있다. 자기선택권, 소비자 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단점으로서는 목적의 용도로 사용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목표 효율성, 정책 효율성 또는 대상 효율성 등이 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현금급여는 가장 큰 특징이 선택권 보장이죠. 현금급여의 가장 것은 자기선택권, 소비자 주권이 되겠어요. 현금급여는 사회복지기관 관리 운영비의 절감과 행정적 편의를 가져다 줄 수. 이걸 뭐라고 그래? 이것을 우리는 운영 효율성이 뛰어난다. 운영 효율성이 뛰어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현물급여는 현금급여에 비해 오남용의 위험이 크다. 목적의 용도로 사용 가능성은 현금급여에서 나온 겁니다. 바뀐 거죠. 현물급여는 정책의 목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줌으로써 필요한 정부 의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효율성, 대상 효율성, 정책 효율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현물급여는 개인들의 복지 욕구와 규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은 자기 선택권이 제한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2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나오는 언제나 그냥 반드시 언제나 이런 말을 써도 됩니다. 그다음에 3번에 보시면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구상한 사회복지 국가의 모형의 또 특징이 아닌 것은 빈곤 계층을 대상하는 선별적 복지를 강조한다. 베버리지 보고서가 추구했던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영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사회보험으로 시작했는데 사회보험의 기본 조건이라고 해서는 기업,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사람이 존재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 사각지대를 채우기 위해서 사각지대를 채워서 보편주의를 현실화시키는 거거든요.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없는 사람도 다 구성원이 되도록. 그래서 이건 틀린 거예요.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 틀린 거죠. 정액부담과 정액급여. 우리가 사회보험의 6대 원리 보시면 균일약출, 균일급여 맞는 거죠. 맞는 것이 되겠어요. 베버리지는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 5항 나와 5항과 그 시책, 그 해결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정액부담의 원칙은 보험료 징수와 관련된 행정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정액부담, 균일작출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자산조사할 필요가 없고 소득조사할 필요 없잖아요. 소득이 인념념한 따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액부담은 행정비용을 절감했다. 이건 굳이 이론 시간에 설명은 안 들었다 하더라도 맞는 것이 되겠어요. 노령, 장애, 실업, 질병과 같은 사회적 위험들을 하나의 국민보험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함정은 여기에 있었군요. 단일 보장 시스템을 통해서 전체 영국 국민들을 모두 포함하려고 했다. 여기서 워낙에서 여기에 보면 1번이 워낙 틀려서 5번 함정이 있고 답은 1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특징이 아닌 것은 산재보험 그러면 1963년에 시행되어서 제정되어서 1964년에 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이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의 재정 운영에 있어서 다른 사회보험은 노사정 3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데 산재보험은 보험료의 부담에서 근로자 부분이 없기 때문에 2자 부담을 특징으로 한다. 이런 것을 봅니다. 보험료는 업종별 상이한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보험료는 개별 사업장의 산재 사고 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증감한다. 그렇죠. 개별 업종별이 다르니까 당연 적용 사업장 중 미가입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다? 아니죠. 이건 당연 가입, 그냥 신고에 관련 없이 당연 가입한 걸로 보기 때문에 미가입에 있어서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보험료는 계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는 당연이란 말을 쓰기 때문에 굳이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좀 이거 보험료 징수법을 통해서 나와 있는데 보험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선납. 그래서 그의 예상되는 보험료, 예상되는 금액을 미리 선납을 받습니다. 계산보험료. 그리고 다음 연도에 법률로 정해진 기간 내에 전년도 보험료를 확정지어서 신고하고 그리고 이미 선납한 계산보험 중에 남는 것이 있으면 환급받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더 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계산보험료, 당해년도 예상되는 보험료를 선납받고 그리고 다음 연도에 확정해서 모자라면 더 내고 남으면 환급받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산재보험에서 근로자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산재사고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 그렇죠. 산재보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무과실 책임 보험 아니겠습니까? 무과실 책임. 답은 3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5번 문제로 보시면 국민연금 보험료 부가체계상 소득상한선과 소득하한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하한선은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 계층 제도의 적용으로부터 저소득 계층을 제도의 적용으로부터 제외시키는 기능을 한다. 소득하한선을 높게 설정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의 규모가 감소할 수 있다. 상한선을 낮게 유지할 경우 고소득 계층의 부담은 그만큼 더 커지게 된다. 상한선을 낮게 한다. 지금 상한선이란 말은 일정 소득 금액 이상인 거에 대해서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상한선을 낮추게 되면 내야 될 보험료 부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고소득자가 내야 될 보험료는 대폭 줄어들게 될 거예요. 거꾸로 됐군요. 소득 상한선은 국민연금 가입자 상호 간 연금급여의 편차를 일정 수준에서 제한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소득 상한선은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소득의 경계선을 의미한다. 답은 3번이거든. 여기에서 근거를 찾아가면 돼요. 커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아지게 됩니다. 답은 3번이고 여기는 난이도를 아주 높여서 했던 최상한선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학적 논리까지 또 재정학의 논리까지 포함해서 냈던 문제여서 좀 이 출제하신 분이 고급스럽긴 하지만 다소 좀 별로 이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6번 문제를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을 오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99년에 생활보호법을 대체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고 2000년부터 시행한 법이 되겠어요. 거기 보시면 대상 가구당 행정관리 비용이 사회보험보다 저렴하다. 사회보험은 기여를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를 운영을 합니다. 때문에 자기가 보험료를 냈다면 당연히 적용 대상이 되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계산 따로 합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공공부조는 그 사람이 진정 다른 사람이 낸 세금을 가지고 도움을 받아 마땅한지 철저한 자산조사,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라고 하는 자산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행정비용이 과하게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렴하다가 아니라 오히려 비싼 거지.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에 비해 행정관리 비용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산조사 비용이 있으니까. 재원은 기금에 의존한다? 아니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조세에 운영하고 국민연금, 국민연금기금 이렇게 해서 사회보험은 기금에 따라 운영합니다. 사회보장성, 사회보험성 기금이 있거든요. 재원 부담을 하는 자와 수급자가 동일하다? 이것은 사회보험이죠. 돈을 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전혀 달라요. 돈을 낸 사람 따로 있고 세금조차도 낼 수 없는 사람이 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 대상 선정에서 부양 의무자 존재 여부는 고려되지 않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대상자 선정 기준에는 부양 의무자 조건과 소득 인증의 조건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됩니다. 선정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한다. 그러죠? 대상자 선정 기준을 상대별로 급여의 종류별로 하되 기준 중위소득의 법정 비율 이하인 사람을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어쨌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가 볼 때 여기에서 정책론에서 나와 그리고 법제론에서 나와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것은 7, 8문제가 나온다. 200문제 중에 7, 8문제가 나오면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7번에 보시면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 중 조합주의 복지국가 모형의 특징이 아닌 것은 나왔어요. 에스핑 앤더슨은 탈상품화, 사회계층 분류, 그리고 1997년에는 탈가족화 이러한 기준을 통해서 복지국가 유형을 자유주의, 조합주의, 그리고 사회민주주의로 나눴습니다. 사회보험 가입자들의 직장 이동성을 활성화할 수 있다. 자유주의는 시장 맹신주의의 입장으로 내 능력, 내 노력으로 내 삶을 결정하되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국가가 나서는 그걸 자유주의라고 해서 공공부조 시스템을 강조합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일정 기준을 만들어 놓고 가능한 한 전 국민이 비슷한 계층 분류, 양극화를 최대한 좁혀서 전 국민이 거의 비슷비슷한 배려를 받음으로써 비슷비슷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사회민주주의. 그렇기 때문에 사회수당이나 공적수당의 이런 프로그램을 강조합니다. 그에 비해서 조합주의라고 하는 것은 조합은 서양에서 길드라고 그러죠. 길드라고 하는 것은 상인조합, 수공업조합도 있지만 상인도 식료품 상인조합, 문구 상인조합, 수수히 많은 소위 업종별 상인조합이 있는데 그 조합은 구성을 누구에 자기 업종에 속해 있는 사람만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 이동성의 활성화는 불가능합니다. 조합주의에서는 사회보험 프로그램을 강조하는데 직장별, 직종별, 업종별 이런 단어 이동 불가능합니다. 다음에 산업재해와 같은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다수의 운영 주체가 존재한다.
동일한 조합주의는 당연히 길드별로 운영하기 때문에 다수의 우리도 보면은 조합 그러면 공무원 조합, 직장 의료보험 조합 또는 그 지역 의료보험 이렇게 나눈 것처럼 다수의 운영 주체 조합이 길드니까 제도의 적용 대상은 다수의 운영 주체가 존재한다. 제도의 적용 대상은 임금 근로계층을 원칙으로 한다. 조합주의에서는 사회보험 프로그램에 기여를 전제로 합니다. 사회복지 제도들은 유형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독립적인 제도로 운영한다. 조합주의에서는 그야말로 업종별, 직종별, 유형별, 지역별 다 세분화해서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 간의 이동은 불가능할 정도로 딱딱 장벽이 쳐져 있습니다. 조합 단위 제도로 인해 유형 분산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다. 그렇죠. 분모수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유형 분산의 효과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 활성화될 수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롤스의 사회 정의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롤스의 소위 정의론 여러분들 많이 배웠을 겁니다. 롤스의 정의론. 결국에 인간들은 태어남에 있어서 자연의 복권 추첨이라고 해서 자연의 복권 추첨. 내가 내 부모를 또 내가 나를 둘러싼 환경을 내 의지로 선택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 평등 사회를 이끌어가려면 누구나 출발점 자체도 평등하게 해놓고 똑같은 혜택을 배려해서 똑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연의 복권 추첨에서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나고 누구는 흙수저로 태어난 것을 그들에게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 건들 이미 흙수저는 저 뒤에 있는데 무슨 시작 시점만 평등이지 사실은 불평등의 고진화된 술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롤스는 정의론을 이끌어가면서 공리주의적 사고를 공리주의적 사고 방식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롤스가 강조하는 것은 결국에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에게나 똑같은 과정에서 무지의 배일이란 말을 말합니다. 자신의 가정, 무지의 배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누구에게나 똑같이 평등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자연의 복권 추첨과 무지의 배일이기 때문에 평등하지 않다면 가장 아름다운 평등 사유는 어떤 사유일까? 라고 할 적에 세부적으로 두 번째 원칙으로 차등의 원칙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원칙, 제1원칙, 평등의 원칙.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자연의 복권 추첨을 통해서 무지의 배일 속에서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 평등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를 이루어야 된다? 차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차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이런 사회. 어떤 사회가 차등의 원칙이냐라고 할 적에 누구에게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그런 사회여야 되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균등한 사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적용할 것은 최소 극대화의 원칙. 과의 원칙. 그렇게 역차별이라고 그러죠. 역차별. 진짜 바람직한 평등 구현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가장 우선 배려를 가장 먹을 것이 적은 사람에게 가장 많은 배려를 하는 사회가 가장 아름다운 평등 구현 사회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차등의 법칙의 두 개의 법칙입니다. 원칙은 기회균등을 한다. 그러고도 안 된다면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가장 우선 최소 극대화라고 하는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우선 배려를 해야 된다. 이것을 역차별이라고 합니다. 무지의 배일, 연추적 상황, 차등의 원칙, 뭐 답은 4번이죠. 획일적 평등 사회가 아름다울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요걸 통해서 최대한 평등을 구현해보자라는 거였어요. 함정은 아마 무지의 배일에서 나올 것 같은데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9번 문제를 보시면 후기 산업사회의 특징이 아닌 것은 뭐 이거 후기 산업사회 뭐 어찌 보면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 부양비 감소 벌써 답 나왔군요. 우리는 저출산 고령 사회에서 노인 부양비 증가지요. 노년화지수 증가, 노인 부양비 증가 이렇게 되니까 이거 틀리고 인간 욕구 다변화, 가족 해체 현상 증가, 경쟁 심화,
돌봄 여력 감소. 아동 노인에 대한 가정 내 돌봄 여력. 여성의 사회적 진전이 그걸로 되지 않습니까? 답은 1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최근 20년간 그럼 뭐 21세기에 들어와서 이 말이지요.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환경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노인 비율이 높아졌다. 그렇죠. 고령화. 지금 현재 아마 현재 올해인 2017년도 올 하반기에는 고령 사회로 넘어갈 거예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2017년은 13.6%,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 14%를 넘는 14.1% 이렇게 3% 이렇게 잡고 있는데 아마 올 하반기에 넘어갈 겁니다. 고령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넘어가는데 뭐 이런 그 연도가 가장 빠른 이런 것이 있는데 고용 안정성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그렇죠. 고용 안정성에 대한 문제 등이 아주 어려워졌고 다양한 문화 배경의 사회 구성원이 증가하였다. 저출산 현상이 바로 사회 문제로 등장했다. 그래서 저출산. 그래서 2005년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2005년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만들어진 노무현 정권이죠. 그리고 2006년부터 5년 단위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행되는데 2006년부터 1차 그것을 세로맞이 프렌 2010이라고 하는 것이고 2011년부터 시행된 5년 계획을 2차 세로맞이 프렌 2015라고 하고 2016년부터 시행된 3차 계획을 그건 세로맞이라고 하죠. 브릿지 프렌 2020이라고 해서 현재 브릿지 프렌 2022, 즉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높은 수준의 경쟁 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복지 재원말이 용이해졌다. 지금 누구를 약 올리는 겁니다. 장기 침체로. 지금 현재 장기 침체로 인한 사회 인심이 아주 흉흉한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더럽고 투명하지 못한 정권의 과정이 있어서 더욱더 국민 불만은 많아진 거거든요. 답은 5번이 되겠어요. 11번에 보시면 소득 빈곤, 소득 불평등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진위개수, 상대적 빈곤 중 진위개수. 자, 우리가 불평등 척도. 불평등 척도를 보면 노렌즈 곡선이 있고 노렌즈 곡선, 진위 개수가 있고 5분위 분배율이 있고 그리고 10분위 분배율이 있습니다. 노렌즈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의 소득이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인구 누적 비율 대 소득 누적 비율을 정사각형의 박스 안에 그려내는 그림입니다. 전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 소득이 동일하다는 전제로 본다면 인구 누적 비율 10%는 당연히 소득 누적 비율도 10%, 20%는 20% 나올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사각형상 대각선의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것을 수치로 나타낸 것을 진위개수라고 합니다. 만약에 불평등구가 크다면 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선이 아래로 처지게 되는 면적을 보이게 되는데 그것을 불평등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노렌즈 곡선의 불평등 면적 범위나 그걸 수치로 나타낸 진위개수. 진위개수는 0에서 1로 이렇게 분포되는데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크면 클수록 불평등합니다. 5분위 분배율도 마찬가지입니다. 5분위 분배율은 전 국민의 소득을 차례대로 나열해서 5등분한 후에 상위 20%의 소득 누적액을 하위 20%의 소득 누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진짜 평등은 상위 20%의 소득 누적액과 하위 20%의 소득 누적액이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1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위 20%는 제로고 상위 20%가 다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무한대일 거예요. 무한대. 어쨌든 미리 말하지만 여기는 크면 클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말해요. 노렌즈 곡선, 진위개수, 너무너무 같군요. 노렌즈 곡선이나 진위개수, 노렌즈 곡선이나 진위개수, 5분위 분배율은 크면 클수록 불평등하다는 거예요. 불평등하다. 그런데 여기는 클수록 평등하다. 자, 이렇게 그냥 모습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상대적 빈곤은 소득 불평등과 관계가 있다. 소득 빈곤의 측정만으로 소득 평등의 측정만으로 삶의 다양한 문제를 모두 포착하기는 어렵다. 그렇죠. 소득 빈곤의 측정만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행복지수가 우리가 부탄 그러면 행복지수 빈곤의 극하인데 그야말로 행복지수는 극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소득 불평등 수준이 같은 국가라 하더라도 계층 이동성의 수준이 상이할 수 있다. 노렌츠 곡선에서 수직선은 이것은 한 사람이 전 국민의 전 국가의 부를 가지고 있는 극단 불평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답은 옳지 않은 답은 5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12번에 보시면 공공부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신청 과정을 거치 않는다. 공공부조는 신청했다고 해서 대상으로 한 그리고 나서 자산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먼저 선신청, 그리고 나서 후 자산조사, 그리고 나서 통과가 되면 지원하는 거예요. 틀린 거죠. 자산조사를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 중앙정부가 단독으로 공공부조에 책임지는 것은 세계적 현상이다? 아니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기본법을 보더라도 사회보험은 국가 책임으로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하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더 나아가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민간 부문도 적극 개입을 권장하는 기업 복지를 더욱더 권장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갑니다. 사회보장제도 중 공공부조 중 투입 재원 대비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높다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공공부조는 철저한 자산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자만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철저한 자산조사만을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쓸데없는 곳에 돈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답은 여기에 보면은 답은 2번이 되겠어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번에 보시면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대상을 빈곤층으로 한정하는 정책이 아니고 빈곤층으로 한정한다. 빈곤층으로 한정. 이건 자산조사를 통해서 이거는 공공부조를 찾아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공공부조. 보육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이 공공부조의 근거법을 우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하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7종급여가 있잖아요. 7종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상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이렇게 7개가 있습니다. 보육급여는 아닙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 보육급여는 우리가 보면 양육수당이라고 아동복지법에 근거하는 사회서비스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14번에 보시면 공적 연금 재정관리 방식이 특징이 아닌 것은 공적연금 운영 방식에는 적립 방식도 있고 그리고 부담 방식도 있고 또 수정 적립 방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적립 방식 또 부담 또는 부가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들을 보면은 적립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돈 모아나 내 수입을 가지고 일부는 현 생활을 위해서 쓰고 일부는 미래 생활을 위하여 적립해 놓는 것을 말합니다. 역시 사회보험이 바로 이제 여기 공적연금이 내가 일부를 미래를 위해서 적립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에 비해서 부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번 수입을 가지고 일부는 내 현 생활을 위해 쓰고 일부는 현재 나도 알지 못하는 노인을 위해서 내놔야 되는 것을 부가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적립 방식은 가입자들 스스로가 보험료를 납부하여 적립 방식은 각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여 축적한 나와있죠. 기금으로 축적한 적립기금으로 노후를 보장하는 방식, 적립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 내 재분배 효과가 있으면서 세대 간 공평성이 있습니다. 부가 방식은 매년 연금재정의 수입 총액과 지출 총액이 균형을 이루도록 운영하는 방식이다. 부가 방식은 여기 보면 매년 들어온 소득을 그해로 딱 제로로 만드는 거예요. 미래는 없습니다. 미래는 누가 만들어줘? 다음 내가 늙었을 때 젊은 세대가 만들어줄 거예요. 젊은 세대가 만들어줘. 그렇기 때문에 올해 번 돈은 올해 일부는 내 삶의 비용으로 일부는 현재 노인 세대의 생활 비용으로 싸그리 비우도록 해서 수입 총액과 지출 총액이 균형을 이루도록 합니다. 적립 방식의 연금제도는 수지상 등의 원칙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건 없죠. 수지상등,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단지 그것을 언제를 위한 목적이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수지상등을 고려하지 않는 재정 운영은 없습니다. 이건 틀린 거고. 부가 방식의 연금제도는 도입 당시 노인 세대에게도 일정한 연금을 제공하겠다. 부가 방식은 도입과 동시에 즉각 시행이 가능하고 완전 지불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017년도 7월부터 부가 방식으로 연금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지금 며칠 안 남아서도 바로 시행합니다. 바로 시행하죠. 그래서 다음 달부터 현 근로자 급여에서 바로 원천징수에서 노인 통장으로 입금시켜 버립니다. 즉각 시행과 완전 지불이 가능하다. 적립 방식의 연금 제도는 저축 기능을 토대로 한다. 뭐 적립이니까. 답은 3번. 그냥 이거 무지한 예의가 되겠어요. 다음에 15번에 보시면 정책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정책평가는 정책 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당연히 평가는 뭐예요? 설정한 목표를 얼마큼 달성했는지를 효과성으로 또는 효율성으로 만족도로 공평성으로 제공된 서비스의 품질로 등등으로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평가의 결과를 통해서 피드백하고 보다 발전적인 쪽으로 나갈 수 있다. 맞습니다. 평가지표 선택에서 정책 목표보다 측정 용이성을 우선시한 아니죠. 평가의 기준은 이게 목표죠. 평가의 기준은 목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건 뭐 바뀌는 거고. 정책평가는 정책활동의 책임성을 높인다. 산출과 영향에 대한 평가 방법으로 양적, 질적 평가 병행할 수 있다. 그거 당연하지요. 당연하지. 평가 결과 활용도를 높이는 기제를 마련하는 것이 평가 결과 후 활용도를 높이는 기제도를 마련하는 바람자 좋습니다. 답은 2번. 그럼 국어 문제가 되겠네요. 다음에 16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정책의 대안을 개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과거의 정책을 검토한다. 온고이지시니까. 해외 정책 사례를 검토한다. 사회과학적 지식을 활용한다. 직관적 방법을 활용한다. 직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라고 하지 않을까? 혹시 이런 그 개념. 소위 과학적, 사회과학적 접근 디귿번에 비해서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책을 결정할 때 정책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입장에서 명확한 환경 분석이나 명확한 미래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현실에 철저하게 완벽하기를 요구하지만 그러지기 때문에 직관적 방법까지도 다 사용합니다. 감각적, 직관적 이런 방법 또 사고에 관련된 또는 이런 것까지 다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의 대안을 개발할 때는 있는 방법을 최대한 다 동원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정은 니을번에 있으나 니을번까지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신이 아닌 인간의 경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17번에 보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용 불안정 심화로 사회보험제도의 기반이 견고해졌다. 이거 말이 되는지 어찌는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사회보험은 기여를 전제로 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하는데 이것이 된다면 기여가 불안정하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사회복지 정책의 총 지출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우리가 복지국가의 수준에서 서양보다는 복지 지출 비용이 떨어지지만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거죠. 근로빈곤증 지원제도가 약화되고 있다? 아니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가 더욱더 튼실해지고 있는 거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복지사업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렇죠. 우리는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서 지금 벌써 지방이양사업으로 넘어온 지가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복지 그러면 지방사업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서 자체적인 복지사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지 정책 대상의 초점이 옛날에는 극빈층 중심에서 이제는 전국민 대상으로 실질적인 보편주의 운영 이념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빈곤이란 단, 신빈곤의 대상은 누구예요? 중산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극빈층 대상이었던 사회보장이 이제는 중산층까지 확대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옳은 것은 4번이 되겠어요.
18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정책. 복지국가가 활성화됐던 복지의 황금시대에는 사회정책을 기준으로 경제정책이 따라오기를 바라는 시대였어요. 다시 말해서 케인즈 유효 소론에 의해서 사회정책을 위해서 경제정책이 맞으면 같이 따라오는. 그런데 1970년대 복지국가 위기가 오면서 이제는 복지국가 위기는 극단의 경기 침체를 가져왔잖아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말로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도모라고 하지만 양자 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정책이 따라오는 바뀌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경제정책은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준다. 당연하죠. 경제정책은 사회정책에, 또 사회복지정책은 경제정책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사회복지정책, 당연하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은 서로 상생적 역할을 한다. 똑같은 말이 되겠네. 자본주의 경제체제 유지를 위해서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오코너가 말하는 축적과 정당화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건 또 마르크스주의에서는 그렇게 해도 자본가들이 더 배만 불린다라고 하지만, 또 그런가 하면은 또 복지정책의 정당화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19번에 보시면 소득 재분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 재분배에는 단기적 재분배, 장기적 재분배, 세대 내 재분배, 세대 간 재분배, 또 그런가 하면 수직적 재분배, 수평적 재분배 이런 식으로 나누고 있는데, 소득 재분배, 세대 내 재분배, 세대 간. 세대 내 재분배는 아까 공적연금에서 적립 방식은 열심히 번 돈 조금 쓰고 많이 적립했으면 나중에 많이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세대 내. 세대 간에는 여기는 부가 방식, 젊은 세대의 집단적 노인 부양 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재분배는 시장 기능에 따라 1차적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것이다. 시장 기능에 따라 1차적으로 소득이 분배되는 것은, 지금 1차적으로 소득이 분배되는 것은 그냥 소득 분배라고 합니다. 그러고도 평등에서 너무 지나친 양극화로 평등이 깨지게 되니까 국가가 개입해서 다른 방식으로 분배하도록 하는 것을 재분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분배. 그다음에 1차 이건 소득 분배를 말하지 소득 재분배라고 하지 않아요. 시장 기능에 따라, 시장 기능은 뭐예요? 내 능력,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역할 분담에 따라 가져갈 것이 정해지는 것은 소득 분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소득 재분배는 그것이 아닌, 시장 기능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 소득이 나눠지도록 하는 것을 재분배라고 합니다. 정부가 조세정책과 사회복지정책 등을 통해 실현한다. 소득재분배. 개인의 자발적 기부와 같이 민간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렇죠? 있습니다. 시간적 재분배. 한 개인이 안정된 근로생활 시기에서 불안정한 소득 시기로 소득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우리가 노년을 대비하는 이런 것이 대표적인 5번을 말하고 있습니다. 2번은 착시를 노리는 문제가 되겠네요. 2번. 특히 우리가 3교시 점심도 먹고 눈도 까칠할 때 보기 때문에 착시하지 않았으면 쓰겠어요. 20번에 보시면 국민연금, 연금보험료와 연금급여액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국민연금의 국민연금보험료 그리고 연금급여액의 산정기준은 이 두 가지의 산정기준은 기준소득월액이 되겠어요.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를 가지고 들어가되, 사업장 가입자는 4.5씩 해서 근로자가 기여금 4.5%, 사업자가 부담금 4.5%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내도록 하고, 나머지 가입자들은 기준소득의 9%를 단독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금급여액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현금급여를 지급하는데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국민연금은 5대 사회보험의 하나로서 사회보험료는 사회보장성 조세라고 합니다. 5대 사회보험료로 말하는 사회보장성 조세는 소득 상한선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동일한 비율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을 면치 어렵습니다. 저소득층은 본래 낼 수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 대상도 되지 못하는데 굉장히 저소득층을 위한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있는 자들을 위해서 상한선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틀린 거죠. 기본급여의 균등 부문에서 소득 재분배의 기능이 나타난다. 기존 A 1.2 A 플러스 B 1 플러스 0.05 12분의 N으로 계산하는 이 공식에서 기본연금액이 계산이 되는데 균등 부문 A와 그리고 소득 비례 부문 이 B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연금액 균등 부분에서 사회의 적절성이 반영됨으로써 소득 재분배의 효과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시면 2008년 이후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비례 상수는 매년 0.5% 감소한다. 아니죠. 2008년 이후 급여 수준은 매년 0.015%씩 감소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2라고 적용하고 있는 1.2라고 적용하고 있는 이 비율은 2029년에 적용될 겁니다. 그래서 매년 2008년도 이후부터 0.015%씩 감소시켜가면서 2029년에 1.2가 되도록 1,000분의 1,200이라고는 국민연금법 법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0.05%씩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틀린 거죠. 연금액은 지급 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해서 이끌어. 다 이건 맞는 것이 되겠네요. 맞는 것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연금보험료와 연금급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쎄 지금 우리가 보면은 니은번과 니을번으로 답을 해야 됩니다. 기본연금액 균등부문 A에서 사유적 적절성이 반영됨으로써 소득 재분배 기능을 이렇게 이끌어가려고 했고 그에 비해서 또 기본연금액 플러스 부양가족 연금액을 기초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기본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억번이 논란의 대상이 됐던 겁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저소득층에게 보다 유리하게 이렇게 한다면 사회보험 전체로 볼 적에는 사실은 소득 상한선이 존재함으로써 사회보험이라는 그 자체는 고소득층에 유리했으면 유리했지 저소득층에 유리한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을 받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제가 이 이유를 제기했을 적에 무엇 때문에 그러냐고 했을 적에 여기에서는 사회적 적절성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내지만 받을 적에는 낸 거에 비해서는 좀 적게 받고 저소득층으로 보험료를 조금 낼 수밖에 없던 사람은 조금 냈지만 낸 것보다는 좀 더 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이것도 맞는 것이라고 설명해야 된다라고 답이 온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책을 춘넷에 들어가서 보시면 답이 기역번, 니은번, 그리고 니을번, 기역번, 니을번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제 교재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이유의 근거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 적절성을 고려해서 나중에 급여를 받을 때 양극화를 줄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점을 이해했으면 쓰겠습니다. 자, 이건 또 본소에 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시설급여, 노인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세 가지가 있는데 시설급여 제공기관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전문요양병원이 포함된다. 시설급여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을 이용하여 장기간 급여를 제공받는 것을 시설급여라고 합니다. 그런데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과 노인요양시설이 있습니다. 노인요양병원이 노인전문병원이 없어진데 올해 이 자체 고유 단어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노인전문요양병원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틀린 겁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재가급여를 시설급여에 우선한다. 그래서 기본 원칙에 재가급여 우선 적용의 원칙이 나와 있거든요. 재가급여 우선 적용이 맞습니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이 방문요양, 방모양 등이 있다. 좋습니다.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가족요양병원 간병비 세 가지가 있으니 또 등이 있다. 모르는 것은 뭐 여기서는 노인 전문요양병원이 틀린 거고 니은, 디귿, 리을. 답은 4번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를 모두 고른 것은 여기까지 나오랴 해서 다루지 않았죠. 여기까지 나왔군요. 휴직자, 60세 인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 그런가 하면은 섬, 벽지, 농어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자, 여러분들 휴직자에 대해서 보세요. 우리가 건강보험료, 월별 건강보험료는 월별 건강보험료 아닙니다. 그럼 휴직자는 어떻게 할까? 휴직자. 그래서 도서, 섬이나 도서 벽지에 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그리고 요즘 60세를 우리는 노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65세 이상. 65세. 60세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국민연금 적용 범위에서 또는 노인복지시설 입소해서 배우자의 연령 정도의 60세가 나올까? 요즘 60세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니은번은 무조건 틀린 거죠.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다 적어줍니다. 특히 함정은 휴직자였을 거예요. 휴직자. 함정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디귿번 니을번로 했을 건데 아닙니다. 휴직자 분명히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법령에 나와. 도서벽지에 사는 사람, 장애인, 또 국가유공자, 또 도서벽지에 사는 사람, 그리고 휴직자도 있다는 것을 꼭 알아요. 휴직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내 예상과는 다르게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고마운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나라 산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8가지 급여가 있는데 장해급여. 장해급여는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 14등급으로 있는데 1, 2, 3등급은 장해보상연금으로, 그리고 4, 5, 6, 7은 선택하고로 하고 8등급에서 14등급은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평균임금 곱하기 법으로 정해진 일수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다음에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요. 이거 틀린 거군요. 상관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업무상 재해와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산재보험 급여 수급권은 퇴직하면 소멸한다. 퇴직과 소속 변경으로 인해서 차이가 이거 틀린 거고 소멸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아니죠.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리합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는 산재보험의 의무적용 사업장이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냥 같은 당연 적용 사업장이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당연 적용. 의무 적용 사업장은 법으로 정해진 적용 대상 체유가 가입하고 정한다면 의무 대상이 되겠지만 답은 어떤 여기도 옳은 것은 1번이 되겠어요. 우리나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이 가능하다.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고용보험은 1993년에 법률이 제정되고 1995년부터 시행된 건데, 자, 여기에서 보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이 가능하다. 요즘은 두루누리 보험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 하나 보시고,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실업의 어떤 구직급여를 받는 실업, 이것을 뭐라고 그래? 실업의 인정이라고 그러죠. 실업의 인정이 뭐야?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열심히 일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실업의 인정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자영업자도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이거는 이제 이론 시간에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는데, 구직급여는 이걸 소정급여일수라고 하죠. 법으로 정해진 소정급여일수 90일에서 240일로 되어 있죠. 받을 수 있다. 다음에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는 것은 우리가 고용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여기 보면 뭐가 옳지 않은 것일까?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 자영업자도 받아야 된다. 쭉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문제를 보고 더욱이나 3교시 점심 먹고 졸릴 때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그러면 근로자만 생각이에요. 새로이 들어온 것이 뭐야? 워낙 경기 침체로 망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자영업자도 포함시켰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을 물어본 거예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은 90에서 180일이에요. 자영업자가 드디어 문제가 나왔어요. 작년까지 안 나왔어요. 15위부터 나왔으면 당연히 16개월, 17회, 18, 약 4, 5년은 계속 자영업자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명심하고 여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을 물어봐. 고용보험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을 물어봤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겠어요. 자, 마지막 문제를 보시면 사회투자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자, 이건 이론 강의 내용이 아닌데 옳지 않은 거. 아동 세대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의 근로 능력을 향상시킨다. 좋죠. 사회투자는 인적 자본에 투자하는 기든스가 또는 토니 블레어가 제공한 제3의 길에 설명하는 건데 그래서 사회투자 국가나 사회투자 전략에는 평생교육이나 교육투자를 강조하는 거예요.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적으로 실시하여 목표를 추구한다. 사회투자 국가에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결과의 평등을 지향한다. 사회투자에서 말하는 것은 결과의 평가가 아니라 지금은 복지국가에서는 결과의 평등에 가까운 정책이었지만 복지국가의 위기를 넘어선 사회투자 국가와 같은 이런 신자유주의의 흐름 속에서는 여기에서는 오히려 결과의 평등보다 기회의 평등을 추진합니다. 기회의 평등. 사회정책보다 경제정책에 더 비중을 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말로는 통합적으로 실시한다고 했지만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한 통합이거든요. 인적 자본의 근본적 육성을 통해 사회 참여 촉진을 목표로 한다. 경제활동 참여를 강조한다. 그래서 최대한 시장, 맹신은 아니지만 시장 중심주의에 접근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사회투자 전략은 복지국가의 위기를 넘어선 신자유주의 위기를 넘어선 그 다음 단계 때문에 결과의 평등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결과의 평등보다는 기회의 평등에 초점을 둔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의 함정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5문제로 정책론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 먼저 교재 넘기면서 어디에서 나왔는지, 어디에서 나올 건지를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